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FOMC가 있었죠. 정확하게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이제 FOMC 결과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증시는 환호를 하면서 사실 마감이 됐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2.35% 크게 상승을 했고요.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1.63% 상승을 하면서 시장은 좀 비둘기파적이야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리포트도 그렇고 지금 이게 되게 매파적이라는 의견과 비둘기파적이라는 의견이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게 맞냐에 따라서 지금은 올랐지만 향후에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르는 게 맞아서 비둘긴 게 맞아서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딱 오늘 어제 움직임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정말 FOMC는 매파적이었는지 비둘기파적이었는지 같이 한번 좀 결과를 토대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은 이제 증시 움직였던 거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아까 이제 그 부분 이제 리포트들도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리포트들마다 사실 의견이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설명하기 편한 리포트 두 개를 좀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좀 보기에 앞서서 이제 차트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부터 여기 미국채 10년까지 쭈루룩 차트들 좀 보기에 앞서서 먼저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드갭이랑 페드 모델이라는 밸류에이션 모델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M2 대비해서 S&P, 나스닥 밸류에이션,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수출액 전년동기비랑 ISM 제조업 이런 건 다 생략하도록 하고,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다 이렇게 쭉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홀딩스, 우리금융지주, 현대해상 종목들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LG화학, 포스코, LG전자, 한국기업평가,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 관련해서 리포트들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FOMC랑 사실 어제 11월 미국 쪽 소매 판매 일단 있었는데, 소매 판매부터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죠. 소매 판매가 예상치가 이제 0.8%였는데요. 이제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0.3%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좋지가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FOMC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퍼링은 예상한 대로 150억 달러에서 매달 줄이는 게 300억 달러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더 테이퍼링 빨리 하는 게. 그 다음 이제 내년에 금리를 3번 정도 올린다라는 그런 점도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따 뒤에 리포트에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먼저 일단 이 리포트부터 살펴보면은 일단 제목에 따라서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가 되는 거죠.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좀 완화적이었던 게 이제 일단 정상화가 된다. 이거는 예상을 했던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기준금리는 당연히 만장일치 동결이었었고요. 2배씩 테이퍼링 규모 늘려가고, 일단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부분은 다 이제 철회가 됐고요. 이제 이건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었고, 완전 고용을 위해서는 사실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마치 그런 거죠. 고용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내용인데, 사실 이때까지 파월 본인이 당연하지 않게 이야기하던 거를 이제 완전 고용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말을 했었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말을 고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PC 이제 물가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4.2에서 5.3%로
이제 상향시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2.2에서 2.6으로 대폭 상향했고, 경제 성장률은 5.9에서 5.5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4%로 성장을 하는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실업률도 4.8에서 4.3으로 더 감소가 된다라고 좋게 전망을 했고요. 내년에도 3.8에서 3.5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사실 그냥 시장이 어느 정도 그냥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다 뭐 점도표도 그렇고 뭐 한 3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뭐 4번 정도 하면 진짜 엄청 매파적이었고 3번 정도면 그래도 매파적. 요 정도가 시장 컨센서스여서 뭐 다 사실 뭐 데이터는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뭐 사실 더 매파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뭐 차이가 그거의 문제죠. 이제 대차 대조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대차 대조표라는 게 결국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자산과 부채를 줄인다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까지 올리고 나서 대차 대조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대차 대조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방송을 어제랑 그저께 했던 거를 들어보시면은 대차 대조표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 TGA도 그렇고 대출금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를 지금은 빨리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긴축은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이제 비둘기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사실 뭐 3번 지금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점도표상으로 아니야 한 번만 올릴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는 기관들도 생각보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관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야 라고 하지만 아까 이제 파월도 얘기를 했지만 고용과 뭐 경기가 어떻게 보면 금리랑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고용과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금리는 인상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자세한 부분은 뭐 어제랑 그저께 거 영상에 조금 더 자세히 있고요. 그래서 일단 대차대조표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매파적이다. 결국 예상한 대로 제가 그냥 얘기하고 있는 대로 실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뭐 대단해서 이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측이 아니라 이 그냥 통화 정책의 흐름은 사실 그냥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도 가도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중요한 기초를 대부분 다 알지 못하고 그냥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잘 못 올리지 않겠어? 내년에 뭐 전도표상 3차례 올린다지만 뭐 한 차례, 2차례만 올리고 저렇게 이제 3차례, 3차례, 2차례는 못 올릴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다 반영하면 미국채 10년 금리는 이미 더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10년 금리니까 뭐 내년하고 후년 정도 금리 인상분은 이미 선반영을 다 해버리거든요. 그냥 뭐 간단하게 이제 금리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금리라는 게 10년물 금리는 어차피 10년 동안에 이제 금리를 반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잠시만요. 이제 이거 한국 거네요. 네, 이제 미국 거로 살펴보면 10년물 금리는 이제 미리 갈 곳을 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이제 여기 2.4까지 갔을 때 이미 국고 금리들은 이렇게 미리 선반영을 하거든요. 이때랑 이때 보시면 이렇게 미리 올라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진짜 기준금리가 고점을 치고 났을 때는 그제서 먼저 내려가거든요. 치기 전에 사실.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금리가 약 1.4%인데 그럼 기준금리가 지금 1.4%밖에 못 간다라는 거는 이 그냥 점도표 상 내용조차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내용인 거죠. 사실 점도표가 아까 여기 있었죠. 점도표상 미국 금리는 지금 연방준비위원들은 2.5%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롱거런이 이제 2.5니까요. 꼭 뭐 롱거런까지 아니더라도 24년이 뭐 거의 2.25% 뭐 요 정도에서 높게는 뭐 2.75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1.4밖에 못 올릴 거야. 그냥 요 정도밖에 못 올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까지밖에 못 올릴까? 아니면 진짜 연준 생각대로 움직일까? 예, 문제인 건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제랑 그저께 제가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뭐 좀 잘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양쪽 완화를 일단 한 게 이제 이 사단의 이제 원인이죠. 가장 이제 왜냐면 양쪽 완화를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고 결국 자산 축소까지도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산 매입을 뭐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뭐 8.7조 달러까지 돼 있으니까 3.8조 달러에서 8.7조니까 뭐 어마어마한 양을 사실 자산 매입을 했고요. 조 달러니까 뭐 단위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뭐 자산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자산의 반대 계정인 사실 부채가 중요합니다. 부채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산이 보통 움직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락할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부채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뭐 유통 통화가 그냥 이제 프린트된 통화다라고 달러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급준비금이 이제 은행에 쌓여있는 현금 TGA가 재무부 일반 계정인데 재무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위해서 이제 쌓아놓은 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리버스 레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 이제 돈을 빌린 돈 차입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의 발달은 대출금이 이제 증가하는 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실물 경제가 안 좋았다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대출 증가 이렇게 쭉 감소를 합니다. 뭐 당연히 코로나 터진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하지 않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랬었는데 대출이 이제 뭔가 경기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대출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출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 비율 때문에 은행들이 현금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 거죠. 저희 이제 예금 받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 완화를 하더라도 이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안 하는 겁니다. 증가를 안 하다 보니까 근데 부채를 뭔가는 늘려야 되겠죠. 자산을 매입하려면. 그렇다 보니까 이 리버스 레포라는 거를 증가시키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거의 뭐 2조 정도까지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앞으로도 뭐 계속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건 뭐 단기 자금 때문에 못 늘리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결국 RRP 리버스 레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단기 자금에서 빌려오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말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IORB 금리까지 붙어버리는 순간 기준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를 또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연준이 이제 왜 그럼 대차대조표 얘기를 더 강조를 하느냐, 이제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까지 얘기 드렸던 저 RRP 때문에 또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부채 구조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과거 이제 1970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났을 때랑 지금이랑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유사하다고 보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가 그때밖에 없는 겁니다. 1970년대랑 지금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이제 1900이 아니죠. 이제 2009년도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왔었죠. 사실 요때 빼고는 인플레이션이 안 왔습니다. 근데 요때는 그럼 왜 인플레이션이 왔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돈은 이렇게나 많이 풀었는데 요때만 인플레이션이 왔던 거는 요때만 이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에 지금 돈이 쌓여 있는 거는 은행이나 이제 금융시장에 돈이 쌓여 있는 거고요. 근데 금융시장에 돈이 쌓여 있다고 실물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진 않잖아요. 근데 금융시장에 돈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인 채권시장, 뭐 가상화폐 시장, 주식시장이 버블이 왔던 거죠. 이제 여기에 돈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버블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돈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인플레이션이 잠깐 짧게 왔던 거죠. 근데 풀린 금액 자체도 또 크지도 않았죠. 근데 크지도 않았는데 이때 미국채 30년 금리가 3.3%까지도 상승을 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죠. 요만큼 풀렸는데 3.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결국 이 리버스 레포는 결국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아마 곧 타결이 될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단독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이미 통과가 돼서 내년도에 아마 이 재무부 일반 개정이 1조 달러 정도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럼 이제 리버스 레포는 감소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재무부 일반 개정은 결국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이제 개인한테 뿌리든 뭐 공사를 한다 써버리든 이게 다 실물 경제로 1조 달러가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방준비은행의 부채가 1조 달러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산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이번에 대차대조표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결정은 짓지 못했지만 논의를 했습니다라고 이미 밑밥을 한번 깔은 게 이렇게 될 거를 이미 연준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장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봤던 리포트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1조 달러가 줄어드는 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왜냐면 이때도 거의 한 0.8조밖에 안 떨어졌는데 0.8조 달러 정도 떨어졌는데 미국채 30년이 3.3%를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순간에 1조 달러가 떨어질 때 이제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우리의 물가나 금리가 잘 온전하게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이번 금리가 지금 미국채 10년처럼 1.4%에서 멈출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시장은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거야 라고 과연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이나 그냥 이제 이 금융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문제죠. 네,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투자를 설사 안 하는 사람이라도 뭐 예적금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금이 1억이 있다가 쳐도 물가가 5%라고 하면은 그 예금 1억이 매년 5%씩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물가가 만약에 10%다라고 하면 10%씩 삭감이 되는 거죠. 내 월급도 삭감이 되고 내가 가진 돈도 삭감이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해지를 할 수 없는 자산이라면 내 자산들은 모두 다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아마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실질 금리도 어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증시는 저는 계속해서 위험해 보인다. 뭐 어제 나스닥, 뭐 S&P 뭐 하루 올랐지만 뭐 사실 하루 올랐다고 갑자기 상승 추세가 되고 뭐 하루 빠졌다고 하락 추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미 결국 저는 뭐 좀 분위기는 이미 여전히 계속 안 좋다. 사실 실질 금리가 계속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이 사실 처음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약간 왜 처음이 있는 상황이냐면 70년도랑 또 다른 부분은 하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원래라면은 이 실질금리가 마치 그런 거죠. 실질금리가 일단 왜 마이너스일까요? 인 거죠. 일단 실질금리 왜 마이너스일까요? 양쪽 하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실질금리를 일단 그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실질금리부터 설명을 하면은, 그럼 이때 75년도 실질금리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뭐 71년도든 뭐 이럴 때를 설명을 해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거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물가 대비해서 그냥 명목금리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실물 경제 활동이 너무나 둔화가 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딱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한국의 좀 자영업자분들은 좀 아무래도 거리두기의 영향 때문에 아니면 여행업이나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받은 그런 업종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으로 뭐 GDP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전혀 사실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포션 자체가 워낙 반도체 비중이나 수출 품목이 워낙 크니까요. 뭐 자동차든 화학이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실질금리 왜 마이너스일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뭐 지금 GDP가 뭐 아까 그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보시면은 미국 GDP 경제 성장률을 올해 지금 5.5%를 보고 있는데 실질금리가 그럼 저렇게 낮아야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제 왜냐면 내년도도 이제 4%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라는 거는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이너스인 거는 너무나 과잉적으로 돈이 이제 많이 풀려 있는 거죠. 금융시장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사실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죠. 왜냐면은 왜 그런 상황이냐면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실제로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때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죠. 이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들 밸류에이션이 실질금리가 낮을 때들이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입니다. 16년도랑 아까 13년이 있었죠? 이때 보시면은 다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낮았다가 이제 올라가는 직전인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은 실질금리가 낮은데 밸류에이션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S&P PBR인데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실 좀 상황이긴 한 겁니다. 원래는 실질금리가 낮을 때 실물 경기도 안 좋고 밸류에이션도 낮아서 원래는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실질금리가 낮았었는데 실질금리가 사실 경기가 안 좋아야 실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경기가 엄청나게 좋은데 돈을 무진장 찍어서 실질금리가 낮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긴 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제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미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할인율이 높아져서 경기가 무너진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정말 만에 하나겠습니다만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경기가 사실 좋다는 거긴 하니까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진 않더라도 경기가 좋은 건 맞습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근데 저는 사실 더 멀티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실질금리 마이너스는 경기가 안 좋아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 정말 많은 돈들 때문에 내려간 실질금리여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율이 어차피 실질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할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 특히 이제 할인율이 낮아서 영향을 많이 받던 이제 테크주들, 미국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하락이 더 크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좀 이제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한 0.6% 상승이 있었죠. 장 초반 상승보다는 조금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이렇게 쭉 내리 빠지면서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사실 중요 포인트를 넘어서지는 못했었고요. 이 검은 색깔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 빨간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입니다. 뭐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이끌었었고요.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한 58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거의 한 1,900억 정도 코스피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5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2,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6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2,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57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100억 매수, 개인이 한 55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12월 이제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매수긴 한데 이제 크게 첫날 이후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쇼커버링이나 베이시스에 대한 매매는 다 끝이 난 것 같아서 사실 이제 향후의 움직임이 저는 좀 중요하다. 지금까지보다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연초 1호부터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68조 정도 수준이라 뭐 사실 수급 자체는 뭐 2015년부터 보시더라도 작년부터 개인 너무나 많은 매수가 있어서 수급은 사실 너무너무 좋지 않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은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밸류에이션 지표만 간단하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드갭이랑 이제 페드 모형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인데 주식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이제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고요. 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레벨이고요. 이제 일드갭이 아니라 페드 모형으로 봤을 때 이건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여기도 똑같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일드갭으로 봤을 때는 뭐 살짝 뭐 좀 싸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들지만, 그러니까 국내는 엄청 비싼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를 나누는 페드 모형, 이제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걸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있어 보인다 생각이 되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저는 조금 더 코스닥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움직이는 상황을 차트를 봤을 때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뭐 저는 미국 쪽이 결국 밑으로 떨어지면서 개매꾸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좀 차트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형을 봤을 때 뭐 두 나라 다 금리가 결국 최근에 좀 빠지고 있어서 좀 올라가는 추세지만 결국 레벨 자체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레벨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신용잔고 살펴보면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살펴보면, 잠시만요. 네. 합산 신용잔고 먼저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는 23조 1000억 정도 되면서 뭐 계속해서 조금이지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주추세는 하락 추세다. 결국 레벨도 안 좋아 보이고 추세도 좋아 보이진 않는다 생각이 되고,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레벨이나 추세나 둘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돈이 못 풀린다는 건데 뭐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요. 뭐 코스닥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 통화량 지표 대비해서 S&P 나스닥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이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고요.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 수준이어서 S&P나 뭐 나스닥 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 코스피랑 코스닥 살펴보더라도 뭐 둘 다 여기도 추세가 2018년 정도 고점 치고 나서 떨어지고 있어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을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도 과거 고점들입니다. 친 상황에서 빠지고 있는 추세라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S&P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점들 이미 넘은 상태여서 추세가 꺾인 건 아니나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 넘어 있어서 좋아 보이지 않고요. 120 이동평균선도 여전히 넘어 있고 50 이동평균선도 여전히 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 회피로 저는 좀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결국 어차피 좀 중기적인 추세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부터 차트 살펴보면 결국 그냥 1998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구주봉으로 오늘은 살펴보면 여기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이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1, 2, 3, 4, 5파가 큰 1파로 끝이 났다라고 엘리어트 파동상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ABC가 큰 2가 되고 최근까지 상승이 3-1파, 지금이 3-2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채널링을 해보면 여기 뭐 고점에 거의 딱 닿고 빠졌었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파부터 3-2파 살펴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3의 1, 2, 3, 4, 5파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이제 2파랑 여기도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고 여기도 이게 고점 그어봤을 때 고점 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여기 깨지고 깨질 때 두 번의 매도 기회는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내려갔던 게 여기 A, 여기 B, 여기 이제 C로 A, B, C가 큰 A였다라고 보고요. 여기랑 여기를 이제 그어서 오파랑 B를 그어서 이제 A파 저점에다 올려놓으면 또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저점 다여서 또 채널을 유효했었고 여기를 이제 하회할 때 C가 끝나가는구나, 여기를 다시 상회할 때 C가 끝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파랑 A파 저점이 지나갈 때 보시면은 여기가 깨질 때 뭔가 안 좋았다라고 알 수 있었지만 다시 반등을 해서 그냥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도 이게 A, B, C, A고 이게 B고 이게 지금 아마 C지 않을까. 그래서 이 A, B, C가 이제는 큰 B를 이루고 결국에는 C로 저는 빠진다라고는 뭐 여전히 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이 구름대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모양새였고요. 미국 쪽은 상승을 했지만 근데 뭐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장기적인 추세는 50일, 120, 200일 다 역전돼 있죠. 다 데드 크로스여서 뭐 저는 사실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비파여서 설사 좀 더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엘리어트 계산치상 뭐 406에서 최대 422여서 뭐 굳이 무리할 필요는 뭐 계속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뭐 코스피도 뭐 다르지 않아서 차트가 뭐 특별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뭐 코스닥도 결국 여기 5파 고점 치고 A, B, C, A 빠지고 나서 이게 어차피 결국 B고 다시 이제 C로 빠진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게 A, B, C가 B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C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일단 단기적 상승이 있든 뭐든 여기 전고점을 넘기지 않는 이상 저는 조금 하락하리라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괴선이 정말 엄청나게 다 모여있죠. 다 모여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정말 이제 위든 미치든 여기는 좀 강하게 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 이제 어제 반등을 했지만 일단 먼저 장기 추세부터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2009년도 바닥부터 해서 1파,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딱 잘 맞거든요. 여기 제대로 그으면은 4가 나오고 여기가 마지막 5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사실 미국 쪽은 ABC로 저는 빠지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를 살펴보면 잠시만요. 네. 마지막 5파를 살펴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이제 마지막 5파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마지막 5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그 스케일을 풀고 뭐 채널링을 하면 조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2파랑 뭐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여기가 다였었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 여기서 숏을 다 해놨었고요. 숏을 해놨다가 넘었길래 그럼 여기가 이제 1, 2, 3, 4, 5구나 라고는 상대적으로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12월 3일인지 12월 1일인지 기억을 못하겠지만 일단 뭐 그날 대부분 사실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매도를 했다가 이제 요 두 날 일부 또 다시 매수를 했다가 뭐 지금 같은 경우 그냥 그 매수했던 건 어차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빠진다고 봐서,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지 않는 이상 저는 이제 빠진다라고 보고요. 일단 여기서 고점을 치고 나서 다시 고점이 올라갈 때 일단 다이버전스 계속 나고 있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뭐 딱히 RSI 기준으로 추세선이 뚫린 건 아니기 때문에 MACD는 뚫리지만 사실 이 다이버전스는 사실 RSI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RSI가 여기가 확실히 뚫리지 않는 이상 뭐 저는 어차피 이거 뚫리면 어차피 여기 전고점이 뚫리겠죠. 근데 전고점이 만약에 뚫리면 이제 의견을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뭔가 제가 잘못 받는 거고요. 뚫리지 않는 이상 뭐 저는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뭐 추세만 봤을 땐 여긴 다시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추세만 봤을 때는 상승 추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질 때 증가하다가 상승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증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증가를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어제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게 거래량이 증가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닐 확률이 더 높고 뭐 사실 파동으로 보더라도 그냥 저는 좀 아닐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이제 3 이렇게 나스닥으로 사실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서 나스닥으로 살펴보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가 뭐 4한 것까지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하나 파동이고 ABC 하나 나오고 여기가 1, 2, 3, 4, 5로 그럼 설사 이게 3이었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파동을 그냥 이렇게 읽어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3이 아니라 그냥 1, 2, 3, 4, 5로 여기가 3이었다고 치더라도 이 4가 그럼 너무 짧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4가 한 여기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못해도 그래서 뭐로 보더라도 뭐 전고점을 넘어서 간다 하더라도 뭐 저는 좀 더 빠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단기 추세로 보더라도 결국 지금 내려갔던 게 저는 이제 여기가 A, B, C로 A파 여기가 B파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4, 1, 2, 3, 4, 5로 C파로 이게 큰 A가 나오고 지금이 그럼 이제 어제가 봤던 거는 다 깨져 버렸죠. 이제 봤던 뷰랑은 이제 다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A, 여기가 B, 여기가 이제 C고 결국 아마 이게 큰 B가 되는 거고요. C가 결국은 더 빠진다. 여기 전고점만 넘지 않는 선에서 C가 올라갔다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내 C가 거의 뭐 1, 2, 3, 4, 5가 나오든 아니면 여기가 4가 한 번 더 나오건 5가 나오든 일진 모르겠지만 어차피 S&P를 봤을 때는 뭐 전고점 사실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이미. 그래서 어차피 더 깔끔합니다. 전고점을 넘냐 마냐입니다. 결국. 넘어가면 그냥 깔끔하게 이견을 줬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도 저는 이게 1, 2, 3, 4 오지 않을까라고는 아직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오늘 움직임을 살펴보면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거 차트야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사람이라는 게 뭐 완벽하게 신이 아닌 이상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번에 넘든 안 넘든 간에 중요한 건 어차피 FOMC는 매파적이었고요. 제가 이제 말한 대로 그거는 사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실제로 통화 흐름이 그냥 그런 거니까요. 쉽게 말해서 그냥 한 살 다음에 두 살이듯이 이건 그냥 통화 정책이 완화 정책인 통화 정책 이후로는 재정 정책과 같이 쓰면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뭐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 뭐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이제 그때는 따라가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비트코인도 결국 이제 마지막 이게 5파일 텐데요. 이제 마지막 이게 마지막 상승 파동인데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로 5가 끝이 났느냐, 5의 1파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판이 안 났죠. 확실하게 결판이 나려면 위로 여기 전고점을 넘어야 여기도 끝이 난다. 그러니까 위로 사실 그러면 더 상승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는 이게 확실히 모르죠. 이게 이제 5가 끝이 났는지 5의 1인지를 사실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저는 뭐 사실 여기가 5의 끝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100%는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넘고 사는 게 전고점 넘고 사는 게 맞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기 200일, 120일 이동평균선, 전환선 다 여기도 뭉쳐 있어서 뭐 곧 위든 밑이든 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코스피는 그래도 구름대를 넘지는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지만 근데 아직까지 또 26일 후행스팬이 확실히 역전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꺼진 불씨가 남아있다. 200일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지지를 또 보였듯이 아직까지 여기를 하회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단 조심은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도 여기 반등을 했지만 일단 뭐 저는 이게 ABC지 않을까라고는 봅니다. 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일단 뭐 고점을 넘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이건 뷰가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뭐 니케이도 오늘 반등을 했지만 구름대를 확실히 넘어서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뭐 이게 그냥 2파 반등이지 않을까. 저는 A, B, C에 1, 2, 3 정도로 저는 빠진다라고는 뭐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뭐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구름대 못 넘었고 여기도 이제 3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왼쪽 산, 중앙산, 오른쪽 산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나스닥도 똑같이 3산 모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긴 이런 산이죠. S&P 같은 경우도 뭐 3산이죠. 여기도 왼쪽 산, 중앙산, 오른쪽 산 요런 모양이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계속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추세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선뜻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상해 종합도 반등은 했지만 중국 쪽은 사실 뭐 어제 영상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뭐 좀 굉장히 저는 좀 추세가 여긴 나쁜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좀 선이 안 가고 조금 이제 버블이 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더라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제 올라갔다가 뭐 빠졌는데 크게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일단 곧 볼린저 밴드 더 모여서 이제 곧 정말 위든 미치든 좀 강하게 저는 튀리라 봅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위로 튀리라 보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지금은 좀 혼조세여서 26일 프랭스팬도 뭐 애매한 상황이고 기준선도 애매하고 해서 위든 미치든 튈 것 같은 상황이다. 근데 저는 좀 위로 튈 것 같다. 인 상황이고요. WTI는 여기 120일 이동평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지지하냐 마냐 결국 전환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조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금선물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고요. 실질금리 저는 지금 마이너스 1% 수준이지만 미국제 10년물 기준으로 1에서 2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봐서 뭐 계속해서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이게 ABC는 맞을 것 같고 이게 1, 2, 3, 4, 5가 나왔으니까 ABC로 빠지는데 이 ABC가 끝인지 그 다음 B가 왔다가 이렇게 빠질지 아니면 ABC 끝 다시 상승 파동일지는 뭐 여기도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보긴 하고요. 지금 좀 정황상. 근데 이제 그게 빈지 새로운 상승 파동인지가 일단 좀 문제긴 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도 뭐 저는 1.44면 자기 지금 뭐 점도표 상황도 그렇고 매크로 환경도 그렇고 뭐 GDP 성장률이 4%인데 GDP만큼도 못하는 지금 물가가 사실 이게 금리가 정상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결국 명목금리는 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다만 일단 추세는 아직은 좋지가 않죠. 아직은 다 역전돼 있어서 아직은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결국에는 반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세는 좋지 않은데 뭐 결국은 펀더멘탈대로 가리라 생각을 하고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더 빠르게 결국은 펀더멘탈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키스콜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전환선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 전환선을 이제 하회를 하냐 아니면 이제 재차 이제 기준선을 상회하러 가고 26일 프랭스팬이 호전되냐 뭐 그 두 가지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차피 뭐 400억 정도 주식담보대출 받은 거 갚아야 되니까 뭐 저는 어차피 회사에 있는 돈 결국은 빼서 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주가는 한 15,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요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내재 가치 상으로는 저는 한 7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선 넘어섰죠. 이제 그래서 26일 프랭스팬만 좀 넘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충분히 저는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쪽 살펴보면은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죠.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금융 지주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추세도 괜찮은 편이죠. 이제 다 호전됐기 때문에 추세가 괜찮은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도 계속 좋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여긴 상당히 싸죠. 사실 기대 수익률 상당히 낮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종목들 봐야 되겠죠. 목요일날 종목들 살펴보면
이제 LG화학부터 살펴보면 현재 주가 7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이제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살짝 있다라고 봅니다.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닌데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살짝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뭐 상대가치평가로 봐도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비싼 것 같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 근데 이제 LG화학은 사실 이제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면은 뭐 좀 더 사실 수급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사실 들긴 하고요. 그래서 뭐 사실 아마도 여기 반등 한번 여기가 이제 반등이 끝이 났든 어차피 이제 중기적으로는 저는 결국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 그때 조금 사는 거를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선뜻 딱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물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한 또 자회사들은 상장 안 시킨다고 해서 뭐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주주들한테는 나쁠 건 없거든요. 물적 분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물적 분할 한 다음에 자회사 상장을 해야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악재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주가 한 28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 뭐 여기는 뭐 그래서 좀 반등을 하긴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반등이 5가 나온 다음에 A, B, C로 끝이 났는지 아니면 이제 B 다음에 다시 C로 빠질지는 조금 애매하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준선 위에서 샀다가 기준선 밑으로 되면 바로 팔자. 이제 사신다고 하면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밸류에이션 매력은 저는 그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 매력은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좀 반등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거죠. 결국 반등을 하면서 좀 전환선 기준선 상회했지만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뭐 증시 방향상 저는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봐서 그냥 기준선 깨지면 매도하자란 마인드로 매수하는 거는 괜찮아 보인다. 근데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업평가는 현재 주가 8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거의 적정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금리를 보정 안 했을 때는 상당히 싸고 금리를 보정했을 때도 이제는 뭐 싼 구간까지 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업평가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 여기 뭐 사실 추세가 좋지 않죠. 계속해서 추세상으로는 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은 점점 싸지고 있는 단계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그냥 구름대 정도 넘어가면 사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기준선 넘어갈 때나 구름대가 그렇게 멀진 않아서 그냥 구름대 넘어가고 나서 사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6일 후행 스팬이 호전되거나 구름대는 넘어가고 사자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일단 상대가치평가부터 살펴보면 둘 다 뭐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살펴보면 근데 이제 여기가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어서 여기도 그냥 올라갔을 때 기준선 깨지면 팔자 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지만 뭐 추세가 혹시 떨어질 수도 있어서 뭐 계속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한국금융지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그냥 B 정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살펴보면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추세는 사실 안 좋습니다. 구름대도 하회를 했다가 지금은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지만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어 있고 기준선 방향도 내려가고 있고 26일 후행스팬 여전히 역전되어 있고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어서 뭐 저는 사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추세 같은 경우도 사실 S&P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S&P 5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S&P 500의 오타가 아니라 S&P 5라고 하는 게 5라고 하는 게 S&P 종목이 500개나 되는데 사실 S&P 상승했던 거에 지난 6개월인가 3개월간의 상승률의 70%가 상위 5종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5종목이 S&P 상승률의 70%를 견인을 한 거죠. 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S&P의 다른 종목들은 좋지 않지만 이제 뭐 애플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끌어간 거죠. 애플이 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듯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장세가 항상 마지막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마지막 대장이죠. 이제 증시를 이끌어왔던 대장이 애플이나 이제 테슬라 같은 대장이었고 결국 가장 강했던 놈이 가장 끝까지 남는 건데 이제 가장 끝까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이 가장 이제 끝판왕까지 죽으면 정말 이제 증시가 완전히 이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확실히 죽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전고점을 못 넘고 만약에 재차 전환선 기준선 이렇게 깨진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더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근데 지금 움직임상 저는 뭐 사실 거의 여기를 고점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 전고점이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조금 더 갈 수 있구나 라고 의견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항상 기준은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상황이 변하면 또 유연하게 움직이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무조건 떨어진다고 말하고 올라가니까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유연은 하되 그냥 갈 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며칠 빠질 때는 더 빠질 거야 라고 하다가 이제 이틀 올라가니까 또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바뀌면 그때는 또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가지시고 그 기준에 너무 매몰되진 않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유연하게 대응하시면서 좀 수익을 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